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한도연 그룹 본사 빌딩. 28층 높이로 솟아오른 이 건물은 마치 도심 속 거대한 성체처럼 위압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리창마다 반사되는 햇살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오늘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특별히 긴장된 표정으로 로비를 걸어가는 한 젊은 여성이 눈에 띕니다. 서윤지, 26살.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에 정갈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집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고 발걸음마다 적당한 긴장감이 묻어나죠. 오늘은 한도연 그룹 계열사 비서실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한 중요한 하루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윤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의 불빛, 벽면을 장식한 현대적인 예술 작품들, 그리고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죠. 여기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윤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지는 작은 손거울을 꺼내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괜찮아, 윤지야. 넌 할 수 있어.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이며 심호흡을 가다듬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엄마, 딸이 좋은 곳에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뜹니다. 2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고 은은한 조명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윤지는 차분한 걸음으로 면접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장 앞에 도착한 윤지.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묘하게 위엄있게 느껴지죠.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는 손을 들어 정중하게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대답과 함께 윤지는 문을 열고 면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죠. 일반적인 인사 담당자가 아닌 바로 한도연 그룹의 회장인 한도연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정갈하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와 날카롭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연의 첫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동요가 스쳐갔습니다. 윤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거든요.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는 26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도연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과 반대편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평소보다 더욱 쓸쓸해 보였죠. 도연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같은 이름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서윤지, 서윤. 그 이름이 주는 기묘한 울림이 도연의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윤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단정하게 작성된 글씨체, 빈틈없는 학력사항,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사진에서 풍기는 묘한 친숙함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그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26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7살 젊은 재벌 2세였던 자신과 그때 만났던 한 여인의 모습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정민.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순간 도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당시 대학교에서 만난 그녀는 문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죠. 맑고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정민은 도연에게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집안의 반대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아들의 연애를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집안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정민은
어느 날 갑자기 도연 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 한 장의 편지뿐이었죠. 미안해요, 도연 씨. 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라는 짧은 글귀만이 그들의 사랑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도연은 정민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그녀의 친구들을 수소문하기도 했지만 정민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었죠. 결국 도연은 가문의 뜻에 따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부인과 슬아에 아들 하나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연은 정민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막대한 재산을 일구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만약 그때 더 용기를 냈다면, 만약 집안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곤 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윤지의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출생연도 1999년. 간단한 계산으로도 그녀가 정민과 헤어진 바로 그 무렵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씨, 서씨.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저 아이가 정민의, 아니, 어쩌면 자신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순간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여겨졌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여 년간 간직해온 그 수첩에는 정민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죠. 펜으로 적힌 글씨들이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졌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마지막 만남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98년 12월. 바로 윤지가 태어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죠.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도연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을 보내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베테랑 비서실장이 들어왔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면접 본 서윤지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신상 정보를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나 성장 배경 같은 것들 말입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도연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직원의 사생활을 캐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마치 인생의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한 절박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1시간 후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란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서정민 고인, 아버지 미상, 정민. 정말 정민이었구나.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을 읽는 순간 더 큰 충격이 그를 덮쳤습니다. 서정민은 이미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도연은 책상에 고개를 묻고 오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혼자 키우며 고생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만약 그때 정민이 임신 사실을 알려줬다면 자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죠. 윤지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26년 동안 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살아온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윤지를 따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는 비서에게 윤지를 회장실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이어 노크 소리와 함께 윤지가 들어왔고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제는 긴장 때문에 미처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 윤지의 눈매와 코끝,
그리고 미소 짓는 모습이 정민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 똑같았죠. 도연은 목구멍이 메이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 씨, 혹시 어머니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잠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서정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그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확신이 서더라도 직접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만이 남았습니다. 윤지의 대답을 들은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서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도연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지만 이 질문만은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윤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평생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물어봤지만 항상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만 하셨죠. 그 대답을 들은 순간 도연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끝까지 자신에 대해 윤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을 테지만 그것이 오히려 도연에게는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죠. 윤지는 도연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나요? 왜 그런 질문을?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직원들의 배경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지를 돌려보낸 후 혼자 남아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민아, 왜 혼자 그 모든 걸 견뎌낸 거야? 왜 나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후회와 자책감이 그의 마음을 옥죄었죠. 그날 오후 도연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신뢰할 만한 탐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서정민이라는 여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딸 서윤지와 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탐정은 도연의 진지한 어조를 듣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온 보고서는 도연의 모든 추측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민은 도연과 헤어진 후 혼자 윤지를 낳아 키웠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딸만은 제대로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민이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연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났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여인이 그토록 고생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이 아버지도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부터 윤지를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일하는지,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점심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까지 관찰했죠. 윤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평생 모른 척하며 살아갈지 선택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그녀를 보며 지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결국 도연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윤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신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26년 동안 놓쳤던 아버지의 역할을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며칠 동안 어떻게 윤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어디에도 없었고 잘못 접근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는 밤마다 침실에서 뒤척이며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바라봐야 할지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침내 금요일 오후 도연은 용기를 내어 윤지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차와 과자까지 준비해 두었죠. 윤지가 들어오자 도연은 평상시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윤지는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요? 도연은 찻잔을 윤지 앞으로 밀어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윤지 씨,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한 번도 하지 않으셨나요? 도연의 질문에 윤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한 번만 있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을 때 제가 간병하면서 혼잣말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윤지는 눈가에 그리움이 어린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미안하다, 혼자 키울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몰랐는데 그 순간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동시에 윤지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도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회장님 성함이 한도연입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윤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도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지야. 도연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정답게 불렀습니다. 너의 어머니 서정민은 나의 첫사랑이었어. 그리고 너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윤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죠.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서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26년 전 나는 너의 어머니와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그때 정민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만약 알았다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윤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도연은 윤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아마 나를 보호하려고 했을 거야. 당시 내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그랬을 거고. 윤지는 도연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정말로 제가.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확인했어.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모든 게 맞아떨어져. 그리고 무엇보다 도연은 윤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민이를 너무 많이 닮았어. 윤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26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어머니가 왜 그토록 혼자 고생하며 자신을 키웠는지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26년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가 밤늦게 일을 하며 자신을 키우던 모습, 아버지에 대해 묻는 자신에게 보여주던 쓸쓸한 미소, 그리고 임종 직전 중얼거렸던 도연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윤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재벌 회장이 자신의 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죠. 윤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왜 이제야 나타나세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곁에 있었을 거야. 집안이 뭐가 중요해? 사업이 뭐가 중요해? 내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 그의 진심 어린 참회는 사무실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진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신에 대한 간절한 부정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래. 정민이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떠났어. 아마 내 앞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도연은 윤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내가 더 용기를 내서 정민이를 붙잡았어야 했어. 집안을 설득했어야 했고 끝까지 그녀를 찾았어야 했어. 윤지는 도연의 손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6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기쁨과 어머니와 자신이 겪었던 고생에 대한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아프실 때마다 당신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그 말에 도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그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지난 26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윤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 나는 어디 가지 않을 테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윤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개인 연락처야. 언제든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해. 윤지는 명함을 받아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인분이나 아드님 말이에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진실을 말할 거야. 늦었지만 너는 내 딸이고 그들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그럼 큰 문제가 될 수도. 윤지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살고 싶지 않아. 너는 내 딸이고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윤지는 도연의 확고한 의지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2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딸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이틀 후 윤지는 결국 도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혼자 아파트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었죠. 어머니의 오래된 앨범을 뒤져보며 어린 시절 자신이 물었던 질문들과 그때마다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복잡한 표정들을 되새겨봤습니다. 이제야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도연은 윤지보다 일찍 도착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앞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가 들어오자 도연은 서둘러 일어났지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의 인사에 도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앉아.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흘렸지만 이틀 전보다는 한결 차분해진 것을 서로 느낄 수 있었죠. 윤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유품에서 찾은 건데요. 그중 하나는 젊은 도연과 정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학교 축제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그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죠. 도연은 그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진, 정민이가 간직하고 있었구나. 도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 26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지. 그는 지갑에서 비슷한 사진을 꺼내 윤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윤지는 또 다른 사진을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갓 태어난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뒷면에는 정민의 손글씨로 우리 윤지, 아빠를 닮아서 예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글귀를 읽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을 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윤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마다 아빠를 닮았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도연이 다시 사과하려 하자 윤지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대신 윤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도연은 윤지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녀에게서 정민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결단력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우선 너를 정식으로 인지하고 싶어.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모든 걸 털어놓을 거야. 쉽지 않겠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가족분들이 받아들일까요? 윤지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해. 너는 내 딸이고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윤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26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거든요. 당연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도 돼. 도연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해.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윤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6년 동안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로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봐요. 아버지와 딸로서. 윤지의 말에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조심스럽고 서툴렀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약속대로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죠. 예상했던 대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부인은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아들 역시 갑작스럽게 나타난 누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설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 역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연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거리감을 두었지만 점차 아버지라는 호칭에 익숙해져 갔죠. 도연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윤지의 작은 일상까지 세심하게 챙겼고 2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 역할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연은 윤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식사 자리였죠. 윤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도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저택의 모습이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도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윤지야, 왔구나. 어서 들어와. 그의 얼굴에는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미소가 가득했죠. 거실에서는 도연의 부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윤지 옆자리에 앉으며 자상하게 음식을 권했죠. 이건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윤지는 그런 도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꿈꿔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윤지야,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지 않니? 도연의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윤지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죠. 네,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요. 동료들도 좋고요. 윤지의 대답에 온 가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의 아들도 처음에 경계심을 버리고 윤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대학교 때 뭘 전공하셨어요? 경영학이야. 너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니? 두 남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도연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연은 윤지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민의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죠. 엄마 사진을 여기 두고 매일 인사드리고 있어. 윤지를 잘 찾았다고, 앞으로 잘 돌보겠다고 말이야. 도연의 말에 윤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 윤지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져 윤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내 딸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서재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윤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에게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도연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엄마, 저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26년 만에 이뤄진 아버지와 딸의 만남.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그들 앞에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현과 윤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별을 바라보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추억들을 꿈꾸고 있었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차창 밖으로 황량한 재개발 구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둘 사라진 골목과 가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블록. 그곳만 정리되면 그의 30년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될 터였죠.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으로서 민호는 이 지역을 현대적인 주상복합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한때는 그도 이 낡은 동네의 한 구석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고단했던 과거를 딛고 자수성가하여 이제는 억대 자산가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철거 시작해야 합니다. 일정이 더 미뤄지면 위약금이. 비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민호의 시선은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잠시 딴 곳을 보는 사이 5살배기 딸 수연이가 사라졌어요. 경찰, 자원봉사자,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그 후로 민호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민호는 홀로 재산을 일구며 과거의 아픔을 묻었어요. 조합장님 들으셨어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은 구역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나갔어요. 민호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뭐야? 보상금은 충분히 올려줬잖아. 문제는 보상금이 아니라 재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이 주민들을 조직해서. 민호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사업을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법적 조치 취하게. 그날 오후 민호는 현장을 직접 방문했어요. 골목 입구에는 우리 동네를 지키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30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서 있었죠.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이 동네는 우리의 삶과 역사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서민들을 내쫓는 행위를 중단하라. 민호는 차 안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여성의 열정적인 목소리와 단호한 눈빛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 성공해온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성에게서는 뭔가 다른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 정체가 뭐지? 민호는 비서에게 물었어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오래된 분식점 딸인데 인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SNS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민호는 눈을 좁히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사해. 철저하게.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사무실에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조합 이사들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그날의 신문이 펼쳐져 있었죠. 재개발 마지막 블록, 주민들의 저항. 거세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수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공기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미 2달이나 지연됐어요. 건설사 김 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더 늦어진다면 위약금은 물론이고 다른 투자자들도 이탈할 겁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고 행정대 집행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달리 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비서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수진 36살. 고아원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주민권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녀가 20살 때 이 지역의 한 분식점 주인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민호는 수진의 프로필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지금은 사업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 민호는 수진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주민 상담소를 찾았어요. 민호가 들어서자 좁은 공간에 모여있던 주민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조합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녀는 민호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화로 해결합시다. 민호가 말했어요. 보상금을 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사신 어르신들께는. 수진은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 가면 적응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이에요. 이 동네는 단순한 건물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담긴 곳이죠. 민호는 참을성 있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낡은 동네는 낡았다고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낡은 건가요? 고층 아파트만이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이 동네에는 50년이 넘은 가게들이 있어요. 세대에 걸쳐 이어온 손맛이 있고 이웃끼리 서로 돌보며 살아온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목소리에 민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문득 그의 시선이 수진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오래된 은목걸이였는데 한쪽 끝이 살짝 휘어져 있었어요. 민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유일하게 가진 제 것이었죠. 그녀는 잠시 표정이 누그러졌다가 다시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목걸이는 30년 전 그날 수연이가 시장에 갈 때 하고 갔던 바로 그 목걸이와 같았습니다. 조합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민호는 이미 정신없이 상담소를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민호는 차 안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그 목걸이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휘어진 고리,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 수연이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목걸이였어요. 이수진, 수진, 수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조차 비슷했어요. 나이도 맞았습니다. 수연이가 실종된 지 30년 그러면 지금 35살이 되었을 터. 수진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죠. 민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수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특히 고아원 기록.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든 것을 찾아내. 그날 밤 민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수연이의 사진과 물건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린 딸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만약 수진이 정말 수연이라면 그동안 그는 자신의 딸과 적이 되어 싸우고 있었던 것인가요? 다음 날 민호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수진이 이끄는 주민들이 철거 예정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의 그늘, 쫓겨나는 노인들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까지 나왔어요. 조합장님, 당장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비서가 말했지만 민호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어요. 잠깐만 좀 더 지켜보자. 민호의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나 단호하고 냉철했던 그가 망설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비서가 수진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30년 전 경찰에 의해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시장 근처. 아이의 나이는 약 5살로 추정.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오직 목에 걸린 은목걸이뿐이었다고 했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민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몰래 수진의 머리카락 샘플을 얻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린다고 했죠. 그 사흘은 민호에게 영원과도 같았어요. 한편 재개발 현장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시위대의 규모가 커졌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심지어 시의원들까지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죠. 건설사 측에서는 민호에게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강제 철거를 시작해야 해요. 건설사 본부장이 회의에서 주장했어요. 민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었어요. 수십 년간 이뤄온 사업가로서의 성취와 갑자기 나타난 잃어버린 딸의 가능성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습니다. 만약 수진이 정말 수연이라면 그녀를 다시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민호의 사무실에 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99.9999% 확률로 부녀관계. 이수진은 민호의 잃어버린 딸 수연이었습니다. 민호는 검사 결과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딸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거리를 헤매던 날들,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의미를 잃었습니다. 수연아. 그는 딸의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수진이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아니 오히려 자신과 적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수진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는 과연 자신을 받아들일까? 30년간 부재했던 아버지를, 게다가 그녀가 지키려는 동네를 파괴하려는 장본인을 말이죠. 민호의 고민은 깊어졌어요. 한편으로는 딸을 되찾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사업과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재개발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조합원들의 돈, 투자자들의 신뢰, 그리고 자신의 평판까지. 그날 오후 민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수진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녀의 일상,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탐정을 시켜 감시하는 대신 그는 직접 그녀의 뒤를 따르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민호는 수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 작은 분식점에서 양어머니를 돕는 모습, 주민상담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노인들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민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수진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했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았어요. 하루는 수진이 동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밝고 따뜻했어요. 민호는 문득 생각했죠. 내가 함께 있었다면 그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 사이에도 재개발 문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건설사는 조합에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일주일 내로 철거를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 조합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여러 조합원들이 민호를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조합장님, 대체 왜 망설이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 이 사업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체되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조합원들이죠. 민호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딸을 찾았는데 그 딸과 적이 되어야 하는 상황.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다섯째 날, 민호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동네 노인정에서 나오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를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았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탐정을 통해 알아보았죠. 수진은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민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딸은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 민호는 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그는 모든 서류를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계획서, 조합원 명단, 계약서, 그리고 보상 내역까지.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조합장님,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합 정관에 보면 계획 변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지 않나.
비서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있긴 합니다만 2단계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건설사와의 계약도 다시 해야 하고 알아보게. 모든 가능성을.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임원들과의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민호는 그들 앞에 놀라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면 철거 대신 부분 보존 방식을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남기고 나머지만 개발하는 방식이죠. 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조합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미 모든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변경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해요. 민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수익은 조금 줄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언론의 부정적 보도로 인한 이미지 손실도 고려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어요. 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민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건설사 대표 김이사가 민호를 따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이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혹시 그 시위대 여자와 관련이 있습니까?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조합장님이 그 여자를 몰래 만나러 다닌다고 누군가 목격했다던데. 민호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김이사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죠. 조합장님, 이 사업에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다시 수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나온 후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녀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도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한 수진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민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왜 계속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죠?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나는 협박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제 약점을 찾으려고요? 수진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민호는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알고 싶다고요? 수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제가 이 싸움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저를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고 민호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더욱 깊어졌어요. 딸을 되찾고 싶은 마음과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생각했어요. 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 사업가로서의 성공과 부흥. 다른 하나는 새롭게 발견한 딸,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는 가치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갈등했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비서에게 연락해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민호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운전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시대로 따랐어요. 차는 재개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아침부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 대의 경찰차와 철거업체 트럭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 앞에 인간벽을 만들어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민호는 황급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는 자신이 아직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김이사가 그를 반겼어요. 조합장님 오셨군요.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나는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았어요.
어제 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됐습니다. 조합장님이 불참하셔서 김 이사의 목소리에는 교활함이 묻어났어요. 민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현장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주민들 앞에 서서 확성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어요. 수진 씨. 민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주민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조합장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는 건가요? 대화는 끝난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내가 승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중단시키겠습니다.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돌아서서 김 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 작업을 중단하세요. 이건 불법입니다. 김 이사는 비웃었어요. 조합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조합 이사들 과반수가 서명했고 행정명령도 내려졌어요. 당신의 승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 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조합원 임시총회 결과가 있습니다. 조합장인 당신이 불참한 가운데 우리는 당신의 권한을 일시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로 많은 조합원들이 불안해했거든요. 민호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망설이는 동안 철거업체의 중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중장비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을 벌려 중장비를 막아섰어요. 멈추세요.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외침이 현장을 울렸지만 중장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갔습니다. 수진을 향해, 그의 딸을 향해. 민호는 모든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수진을 지켜야 한다. 자신의 딸을, 드디어 찾은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장비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민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올라 수진을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미쳤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아내를 닮은 눈이었죠. 민호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중장비 기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나 강민호입니다. 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요.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장이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중장비 기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엔진을 멈췄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외쳤어요. 모든 조합원과 주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김 이사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조합장님, 제정신이십니까?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민호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오직 돈과 성공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파괴하려는 이 동네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민호를 쳐다보았어요.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30년 전 저는 시장에서 5살 난 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그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포기했죠.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던 그 딸이.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그 목걸이. 그건 제 아내가 우리 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요. 당신은 내 딸 수연이에요. 현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진은 충격으로 몸을 떨었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유일한 과거와의 연결고리였던 그 목걸이. 거짓말.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민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수연이가 같은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일, 3월 15이죠. 그날은 내 아내가 진통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받아들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사진 속 아이가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찾았어. 정말 많이 찾았단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났어. 내가 파괴하려는 바로 이곳에서 김이사가 개입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재개발을 멈추려고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까?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선택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조합장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여기 서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도시가 그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장, 30년 만에 잃어버린 딸과 재회하다. 아버지와 딸, 철거 현장에서 극적 상봉.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는 민호와 수진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민호는 조용히 조합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조합 장직을 사임했어요. 많은 조합원들이 그를 비난했고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지만 민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나는 내 선택에 책임을 질 뿐이야. 그래도 평생 일구신 모든 것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크다네. 민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을 찾았으니까. 사무실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수진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제의 충격적인 진실 이후 수진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신장 질환이 악화된 탓이었죠. 병실 문 앞에서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민호는 조용히 그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의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마침내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몇 년째 투석 중이에요. 이식 대기자 명단에는 있지만 순서가 오래 걸리죠. 내가 내 신장을 주고 싶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적합하대.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린 그저 가족이야. 민호가 그녀의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린 여전히 가족이야. 그리고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빚졌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든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해해. 서두르지 않을게.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너를 알아가고 싶을 뿐이야. 내가 허락한다면.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정말 재개발을 포기하신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은 끝났어. 물론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럼 그 동네는요? 철거는 중단됐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아마 내가 더 잘 알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수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생각해둔 계획이 있어요. 전면 철거 대신 공동체 중심 재생 방식으로 오래된 가게들은 보존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는 거죠. 그거 좋은 생각인데. 민호도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메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한 달 후 햇살 맑은 오후 민호와 수진은 나란히 앉아 동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처음 살았던 집이었어.
민호가 오래된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태어나고 5살이 될 때까지 살았던 곳이지. 수지는 그 건물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어요. 이상해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정말인가 봐. 민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밑으로 재개발 계획안이 바람에 날려 지나갔어요. 이제 그 종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죠.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 재생 프로젝트. 수진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했나 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 의사를 밝혔대요. 민호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수진은 이제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놓친 30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제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과거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매개체였죠. 석양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버지와 딸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괴가 아닌 보존의 길, 대립이 아닌 화해의 길. 함께 걸어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